네, 오늘 시간에 이제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이든 간에 지자체, 광역시든 지방도시든 간에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구역, 도시계획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인프라,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라고 하죠. 그 인프라 구축이 되면서 그 주변의 인구들이 결집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 좀 봐야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들을 대부분 다 이제 재개발 지역에 더 많이 집중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는 달리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건물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들이 같이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과 서울시에 대해서 한번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의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도면을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30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30년도까지 어떻게 서울 지역에 있는 도시를 어떤 형태로 현재 크게 큰 틀을 잡아서 현재 그 계획대로 도시를 현재 만들어 줄 것인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라인이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을 삼각축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1도심이라고 합니다. 1도심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 다 도심권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이 들어간다. 결론적으로는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직장 인구도 많고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의 부도심, 도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도심이 있죠. 부도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주변으로 같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라든가 상암, 용산, 가산, 대림, 잠실 이런 지역도 보실 수 있고요. 11개 지역 중심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상계라든가 목동, 그다음에 대림, 그다음에 신촌, 공덕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지역 중심의 도시다. 그 지역의 지역 중심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 지역 중심 발전을 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53개 지구 중심으로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작게 뭐 지자체별로 해서 동 단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겠죠. 예, 도심을 실제 2030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잡았던 계획이 아닌 3개 도심과 7개 광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으로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체계화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3개 도심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심, 여의도, 영등포, 강남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용산이라든가 청량리, 왕십리, 대림, 잠실, 상암, 수색, 창동, 상계 이런 지역들이 이제 광역 중심으로 이제 지역 중심이 아니라 광역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지역들 보다 더 확장성이 있는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2개 지역이 이제 지역 중심,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 연신내부터 천호, 길동, 동대문부터 성수, 봉천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 도심과 7개 광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도시 기본 계획을 잡고 이 안에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들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움직이겠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부터 철도, 하천, 항만, 공항, 녹지까지 들어가고요. 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유원지, 학교, 근데 도서관, 시장 등의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대부분 다 도시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반 시설들, 기초가 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도로, 상하수도, 녹지, 그다음에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이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들이 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상하수도는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더욱더 관들이 넓어져야 되고 노후된 관이 대체가 되겠죠. 녹지 공간도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학교 시설도 당연히 세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로 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폐기물들이 나올 테니까요. 폐기물 처리 시설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시설들이고요. 그것들이 들어가 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도시계획 시설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상으로 봤을 때도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시설들입니다. 가장 필요한 조건들 눈에 보이진 않으나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 구간이 바뀔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려면 지하 공간부터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지상에서 건축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교통시설 들어가고요. 공간, 유통부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반시설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시설이야 말할 거 없이 뭐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 정류장, 철도라든가 항만 이런 것도 다 들어갈 테고요. 도로는 기본이고요. 공간시설은 광장이라든가 공원, 녹지, 그다음에 실제로 유원지라든가 공공공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유통시설은 유통시설들에 따르는 유통 업무 시설과 같이 관련된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시설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방송 통신 시설부터 해서 체육 시설과 방제 시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 도시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들이 이런 부분들 기존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계만 떨렁 만들어진 지역들 대부분 다 이제 택지 공급을 위해서 택지 개발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인프라 구축이 나중에 따라온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이 안 좋다 보니 당연히 그 지역을 오갔는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아침 저녁 출퇴근길이 병력 현상이라든가 체증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지역들이 상당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의 정책 방향을 봤을 때도 어떤 형태로 끌고 나가야 되는가 보게 되면 여건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가, 인구와 가구 구조가 변화하고 또 현재 세대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당연히 중심적으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성장을 통해서 가용지 고갈, 실제적으로 택지 공급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 수 있는 토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가용지를 어떻게 또 확보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지역적인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지역적인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효율적이라든가 체계적 관리부터 공급 운영 방식을 또 다각화하고 실제적으로 뭔가 도시계획 시설의 지역 균형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 발전에 균형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조건도 아니고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그만큼 많이 중요한 시간들이 필요할 테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들, 도시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 나눴을 때 도시 인프라는 기간 시설과 경제 기반 시설들 도로, 물류, 유통, 교통,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생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공청사, 교육시설, 복지시설부터 해서 문화, 체육, 생활권, 공익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쭉 연결돼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시계획 시설을 먼저 기본적인 큰 바탕 틀에 만들어 놨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현재 일단 택지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택지 공급 먼저 우선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들 인프라 구축이 나중에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만들어진 후에 어느 정도는 살기 좋은 조건들이 나중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용도 지역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 상업지역 비율과 주거적 비율이 얼마만큼 있는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것들이 상당수 녹색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 개발을 못하는 땅들이죠. 가용지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손을 댈 수 있는 여건도 미지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노란색부터 해서 현재 1종, 2종, 3종까지 주거지역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준주거지역과 3종, 거기에 또 상업지역까지 포함된 부분이 약간 붉은색 바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붉은색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봤을 때 중심권에 있는 현재 서울의 중구 정도가 현재 상업지역들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는 직장 인구와 인프라 구축이 그만큼 더 빨리 진행됐었던 지역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강북이 먼저 도시화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역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제 강남과 그 지역들 봤을 때도 상업지역들 그리고 이제 보라색 부분이 이제 준공업 지역입니다. 이 준공업 지역 성수동 일대, 현재 여의도,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 구로동 일대,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준공업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택지 공급이 되고 그 지역에 주상복합이라든가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들이 대부분 다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에 준하는 용적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하기에 용이했다. 그렇지만 인허가권자가 그만큼 인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가 복잡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준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다 열악한 노후도가 굉장히 70% 이상 되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늙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 자체에 도시계획 시설들, 기반 시설들이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틀인 도시 기반 시설들, 계획 시설들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는 2040, 2050까지 연결되는 실제 서울시 도시 기반 시설들은 계속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의 유형별로 봤을 때도 교통시설이 87.47%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찾는 사람들,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워낙 많다는 얘기고요. 차량 흐름이 원활할 수밖에 없는,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들, 공공문화체육시설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또 방제와 보건위생시설들,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간 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녹지 공간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린벨트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간 시설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가 28.4%가 현재 교통시설이고요. 방제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들 이런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과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서울시의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뭐 투기라든가 어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 여태까지 뭐 진행됐던 부분을 봤을 때도 가능히 더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택지 공급 사업이라든가 주택 공급은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에 가용 토지가 없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세권 도시계획시설 비율을 보시더라도 전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봤을 때도 250m 이내냐 또 250에서 500m 또는 500m 바깥쪽이냐 봤을 때도 대부분 다 250m 이내에는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공지나 공원 광장들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시설과 업무시설들, 방송통신시설들, 공공문화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는 교통시설과 연계한 상업시설들, 상업시설과 연계한 직장인들 업무시설들이 같이 또 편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죠.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4, 5층짜리 건물밖에 질비하게 없는 강북 지역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지역들은 도시계획 시설들 다시 용도를 전환을 해서 현재 그 지역들이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절반 이상 되는 녹지공간을 뺀 나머지 지역들 30% 가까이가 교통시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지역 현재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룰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잡힌다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시 기반 시설들 또 재정비 사업들이 보다 더 빠르게 탄력을 받아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